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한 평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싸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조심해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100세 시대에 노후 대비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작년에요, 한국은행에서 이 주요국의 물가, 구매력 평가 환율을 기준으로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41만 2천 달러로 약 5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일본이 49만 7천 달러,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요, 문제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76%, 금융자산이 24%입니다. 이게 전세대 평균이니까 노인분들은 80%, 90%가 부동산이거든요. 한마디로 노후에 집 한 채밖에 없는 집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요, 미국은 부동산이 34%, 일본도 부동산이 37%, 그리고 금융자산이 미국, 일본은 60, 70%입니다. 우리와 자산 구조가 반대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재산 이퀄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부동산이 오르면 상관없겠죠. 근데 혹시라도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이 얼마나 비싼지요. 일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남한 땅 넓이가 10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일본 땅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남한 땅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이거든요. 근데요, 재작년 가격으로 우리 남한 땅을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일본 땅 다 판 돈의 4분의 3이랍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한 평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비싸요. 또 원래 기본적으로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사람들은 유목민국가 해양국가처럼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신분의 상징이고. 일본도 그랬어요. 근데 집값 땅값은 떨어져. 애들은 줄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그러니까 집 없으면 어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일본도 우리나라도 베이비붐 세대가 왕창 태어나가지고 집을 사면서 집값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 베이비붐 세대의 내 집 마련이 끝났어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끝나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요, 인구 대비로 볼 때 애를 많이 낳는 베이비붐의 기간, 출산율, 이게 인구 대비로 우리가 일본의 거의 2배쯤 되거든요. 끝나면 쇼크가 더 클 거예요. 도시화.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이주하면서 집을 사니까 집값을 올렸어요. 근데 일본은요, 도시화 과정이 끝나서 도시에서 지방으로의 역류 현상이 나타나고 있대요.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도시화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요, 도시에 사는 사람 인구 비율이거든요. 세계에서요,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우리나라 도시화율이 세계에서 1등, 2등이래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91%. 얼마 전에 시골에 제 친구하고 전화했는데요, 그 동네 제일 막내가 75세래요. 나올 사람 없어요. 도시화도 끝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선진국에서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간접 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선진국은 세입자의 권리가 너무 세기 때문에 소송해야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요, 선진국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실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 부동산 펀드 같은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의 금융자산 비중이 60%, 70%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디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해야. 그런 표정들을 짓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함부로요, 올라요, 떨어져요 이런 말 못하거든요. 떨어지면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20년 장기 하락을 했는데 처음에 3, 4년 동안은 일시인지 장기인지 몰라서 헷갈렸어요. 지나고 보니까 장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요, 여름에, 가을에 어떻게 됩니다. 저는 그 말 할 능력도 없고 못해요. 그럼 뭐냐? 그 예측은 안 하더라도 우선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는 미리 생각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분을 백세인 이렇게 말하죠. 우리나라의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 8천 명 정도 계신데요. 그 100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100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사돈네 폼도 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큰 집이.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우리나라 인구가 5,170만 명,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으니까. 그게 2022년에는요, 65%로 늘었습니다.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또 요즘은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 고층 아파트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떴는데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로도 안 살지요?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설이 없어요. 근데 30평, 40평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는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도쿄 근교에 산다는 28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친구한테 물어봤거든요. 그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랬더니 재건축 죽어났는데요. 왜? 330세대가 사는데요. 이 재건축을 자금을 적립을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강남에서 돈 받으면서 재건축한 얘기가 신문에 나가지고 허가만 나면 재건축은 공짜라는 줄 알잖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요, 재건축 다 지금 하려고 하는 데서 보면 뭐냐, 전세 나가서 몇 억 갖고 살아야 되죠? 아니면 빌려주면 이자 내야 되죠? 그리고 분담금 낼 가능성도 크대요. 그래서 21%가 반대하면 못하는 거예요. 일본이 지금 그래서 난리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 유행하는 게 뭐냐? 혼자만 남았거나 둘만 남았거나 혼자 되면 어디서 사냐?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근데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앞으로 집을 사줄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 100만 가구가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것은 애들 생기면서 40, 50대거든요. 지난 20년 동안에는 2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도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살 능력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집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집을 사줄 건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1인 가구는 680만 가구가 20년 동안에 늘어났고 앞으로도 380만 가구가 또 느는데 3인 이상 가구는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도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이게 미래셋에서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예측한 건데요. 꼭 맞지 않겠지만 방향은 이 방향으로 가겠죠. 한번 10년 후, 20년 후 이 표가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를 한 번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맞네,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기적으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할 능력은 없어요. 그러면 결론은 뭐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사고 팔고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투자의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포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포가 안 된다. 그리고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옛날처럼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주택은 이제 점점점 재테크의 수단이 아니라 그냥 주거의 수단일 뿐이다. 이렇게 바뀌어갈 거라요. 말한 겁니다. 그 어떤 분이 이런 질문 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3억짜리 아파트 한 채 딱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팔고 뭐 내가 길거리 앉을 수도 없고 부동산 비중을 어떻게 줄이란 말이야? 저는 그런 분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3억짜리 아파트를요,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세요. 그러면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죽을 때까지 받으면서 세상 떠날 때 집을 양도하니까 집을 판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 비중을 줄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방법이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요, 이 시간에는 이 노후 대비 자산 관리 방법으로 집안채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